여러분은 중세시대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약 한 알이나 주사 한 번으로 나을 수 있는 작은 상처나 감기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삶. 아이들은 생후 1년 이내에 약 30%가 사망했으며 약 40%는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높은 출산율로, 남성은 잦은 전쟁으로, 아이들은 천연두나 홍역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항생제와 마취제가 없던 시절, 만약 다리에 괴사가 시작됐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다리 끝부터 감염이 몸으로 퍼질 때까지 천천히 고통 속에 죽어가거나 마취 없이 다리를 절단하고 불로 지지는 고통을 견뎌내는 것. 수술 중에 쇼크사 하지 않는다 해도 감염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두려워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현대에는 눈부시게 발전한 의학기술이 마법같이 여겨지지만 중세시대에는 반대로 마법이 의학으로 여겨지던 시대였는데요. 중세시대에는 의학과 미신의 경계가 없었고 의사는 성직자이자 점성술사였습니다. 중세시대에 병이 나서 의사를 찾아가면 증상보다 생년월일을 먼저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의사는 별자리 차트를 참고해서 환자가 태어난 순간의 별자리를 보고 환자의 체질, 성격, 질병을 분석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이 인간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성과 관련된 체질은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질병으로 추측했고 반대되는 성질의 약초를 처방한다거나 하는 식이었습니다. 또 별자리마다 신체와 관련된 부위가 있다고 생각했고 치료 시기 또한 행성의 위치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거의 유일한 검진은 소변 검사였습니다. 소변의 색으로 질병을 추측하거나 심지어 맛을 보기도 했는데요. 현대 의사들의 상징이 청진기라면 당시 의사들은 소변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시행됐던 치료법은 피를 뽑는 사혈이었습니다. 중세에는 인간의 몸에 4가지의 체액,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론으로 기원전부터 약 1800년대까지 2000년이 넘게 진단과 치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4가지 체액의 균형이 깨지면 몸에 병이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를 뽑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믿었던 건데요. 여드름부터 암까지 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환자가 기절할 때까지 피를 뽑다 보니 과다출혈로 죽는 사람도 흔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후두계염으로 인한 치료법으로 과다하게 혈액을 뽑다가 사망했습니다. 중세에는 가장 부유한 계층만이 의사를 고용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평생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몸이 아프면 보통 마을의 현자나 이발사, 약초꾼을 찾아가서 민간요법을 받았습니다. 이발사나 도축업자들은 외과 시술에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이 발치나 절단 등의 시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날 이발소의 간판은 붕대와 핏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약초 채집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료 지식을 구전으로 전해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여성 중 많은 수가 마녀로 몰려 고문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 열등한 존재가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이는 것은 악마와 거래한 증거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역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치료들을 자주 받으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했는데요. 절대왕정을 확립한 태양왕 루이 14세는 평생 온갖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천연두, 홍역, 성홍료를 앓으면서 피부에는 곰보 자국이 생겼고 머리카락은 일찍이 거의 빠져 가발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한 끼에 30접시를 먹어치울 정도로 엄청난 대식가였는데요. 특히 식민지에서 들여오는 설탕을 이용한 달콤한 디저트들을 즐겨 먹으면서 치통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식습관과 운동 부족 때문에 당뇨, 소화불량, 치통, 피부질환, 요로결석 등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루이 14세는 특히 엄청난 치통에 시달렸는데요. 당시 치의학에 대한 지식은 거의 전무했고 뽑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장장이나 이발사가 발치를 도맡아 했고 의사들은 치의학을 저급한 외과 영역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치아 문제는 자신들의 분야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루이 14세 역시 썩은 치아들을 모두 뽑았는데요. 하지만 위생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던 시대라 발치한 자리에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왕이 또다시 구강 문제로 괴로워하자 궁정이사는 어차피 썩어서 고통을 안겨줄 치아들을 미리 뽑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결국 루이 14세는 모든 위치아들을 발치했습니다. 이 끔찍한 과정에서 턱뼈에 금이 가고 입천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루이 14세는 마취제 없이 이 끔찍한 과정을 버텼습니다. 또 구멍을 메꾸고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달군 세막대로 쥐지는 과정을 여러 번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루이 14세는 치아가 없어 모든 음식을 액체나 유동식으로 먹어야 했는데요. 입천장에 뚫린 구멍 때문에 음식의 반은 코를 통해 흘러나왔으며 입안에 고인 음식물들이 부패하면서 치명적인 구취를 풍겼습니다. 당시 프랑스를 방문했던 외국의 사절들은 왕에게서 야생동물 같은 악취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씹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면서 소화불량도 따라왔습니다. 장이 비어있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에 따라 주기적으로 관장을 받고 설사제를 먹으면서 하루에도 15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때문에 엉덩이 사정도 안 좋아져서 치질과 누군까지 생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고름을 짜내고 불로 지지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극심해지는 고통에 결국 수술을 받기로 하는데요. 1686년 당시 치루 수술은 매우 획기적이고 위험한 수술이었고 당시에는 거의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의사들은 왕의 수술에 앞서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수술 실험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사망했습니다. 의사는 수술 실험을 통해 발명한 전용 수술 도구를 이용해 약 3시간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고 루이 14세의 엉덩이는 회복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의사들은 귀족 자기와 성, 연금을 하사받았습니다. 왕의 수술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왕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었던 귀족들은 너도나도 이 수술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전혀 수술이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들까지 이 수술을 받기를 원했고 수술이 거부당하자 화를 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다리의 괴저로 사망했는데요. 초기에 신경통으로 오진되면서 다리를 절단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는 76세에 사망했는데 당시로서는 장수해서 아들과 손자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건강 상태로 삶의 질도 굉장히 낮았을 듯한데요. 위생관념조차 희박했던 당시로서는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을 듯합니다. 중세시대 서양의학은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의 의학 수준에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시작되는 중세시대, 고전 그리스의 의학 서적들을 연구하고 필사하던 곳은 수도원의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수도원은 종교시설일 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을 연구하던 시설이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종교 교리에 맞는 내용들만이 취사 선택됐기 때문에 내용이 빈약했습니다. 여기에 질병은 신의 벌이며 병을 치료하는 것 또한 신의 기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의학에 대해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덜했습니다. 한편 아랍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을 계승해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는데요. 바그다드의 지혜의 전당이라 불린 거대한 도서관에서 여러 언어로 쓰여진 고대의 문헌들을 수집해 아랍어로 번역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단순한 번역뿐 아니라 오류를 지적하고 주석을 덧붙이는 작업까지 병행됐는데요. 9세기 초 비잔틴, 아랍 간의 평화협정에 비잔틴 제국이 소유한 고대 그리스 원전 제공을 포함시킬 만큼 지식 수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번역가들은 황실로부터 번역한 책의 무게만큼 황금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질 정도로 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알코올, 시럽 등의 많은 의학 용어들은 아랍어에서 유래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랍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해내려온 의학 지식들은 중세 후기쯤 유럽으로 역수입되면서 서양의 의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1세기 페르시아에 이분 시나라는 천재 의학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쓴 의학규범이라는 저서는 유럽의 거의 모든 이과대학에서 필수 교재로 사용됐습니다. 12세기 아랍 귀족이 쓴 한 회고록에서 당시 의학기술에 대해 살짝 알 수 있는데요. 한 무슬림 의사가 다리에 농양이 생긴 십자군 기사와 결핵으로 의심되는 정신이 희미한 여자의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기사의 다리에 연고를 발라주고 여성에게는 깨끗한 물과 식이요법을 권했는데요.
있었는데요. 그때 한 프랑스 의사가 다가와 무슬림 의사에게 당신은 치료법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면서 다리를 다친 기사에게 한 다리로 사는 것과 두 다리로 죽는 것 중 어느 쪽을 택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기사가 한 다리로 사는 것이 낫다고 대답하자 프랑스 의사는 도끼로 기사의 다리를 자르라고 지시했고 다리 절단 중 기사는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또 여성에게는 악마가 그녀의 머리에 들어갔다며 면도칼로 두피를 절개하고 드러난 두개골에 소금을 문질렀습니다. 여자 역시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기록은 유럽 십자군에 대한 무슬림의 적대적인 시각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이슬람 세계는 지식과 이술의 중심지임은 분명했습니다. 현대 수준의 마취제는 사용된 지 약 15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출산 당시 사용한 마취제에 대해 신의 축복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전에는 약초나 와인, 아편 등을 사용해 통증을 완화하려 시도했습니다. 수술 과정에 고통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정교함보다는 빠른 수술 시간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1800년대에는 절단부터 봉합까지 20초대로 끝낸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절단 수술이 흔했는데요. 감염이나 암 등 질병이 시작된 부위를 절단하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서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끝내는 것이 능력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19세기 의사였던 리스터는 가장 빠른 칼로 불리던 속도의 1인자였습니다. 그는 한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에서 환자의 다리를 잡고 있던 조수의 손가락을 그대로 같이 절단해버렸습니다. 또 수술 도구를 빠르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사람을 베었는데 이를 보고 놀란 한 구경꾼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환자와 손가락이 잘린 조수 역시 감염으로 사망했고 결국 한 건의 수술에서 사망률 30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리스턴 박사는 두 손을 자유롭게 하고 빠른 도구 교체를 위해 피 묻은 칼을 입에 물고 수술했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는 장갑은커녕 손도 씻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했고 제대로 소독하지 않은 도구들로 다음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심지어 의사들은 담배를 피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1800년대의 수술 관람은 일종의 오락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수술 장면을 보기 위해 티켓을 샀고 병원은 돈을 벌기 위해 극장에서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도 수술실을 수술극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9세기까지도 위생이라는 관념이 희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전장에서 발굴된 유해들은 무기로 인한 직접적인 손상보다 상처로 인한 감염 및 폐혈증으로 죽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출산 중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 또한 산용열이라는 감염성 질환이었습니다. 한 의사가 손세척, 장갑 착용 여부가 산모의 사망률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을 때 이 의견은 의사들 사이에서 조롱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과의들은 피로 얼룩진 수술 가운을 자랑스러워했으며 피가 굳어 딱딱해질수록 바쁜 실력자의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여담으로 로렌스 골드스톤의 죽음의 해부라는 추리 의학 소설이 있는데요. 1800년대 후반 의학이 과학으로 막 전환되기 시작한 시기에 혼란스러운 의학계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영상으로는 HBO 시리즈 더 닉이 있는데요. 1900년대 초반 의학계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장면 등 좀 고어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시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과거가 야만적이고 무지하게만 보일 수 있지만 현대에도 아직 미지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의사는 어떤 세대의 치료법이든 다음 세대에게는 항상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몇백 년 후의 사람들에게 같은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래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를 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